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만임입니다. 2월 임시국회가 공전하고 있습니다. 민생 현안도 여야가 공히 약속했던 선거제도 개혁도 모두 멈춰서 있습니다. 내년 4.15 총선에 국민이 기대하는 새로운 선거제도를 적용하려면 남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여야 합의점을 찾기란 난망한 상황인데 과연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지 이 시간 여야 의원들과 심층 토론해 보겠습니다. 국회의 선거제도 개혁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당초 원내 5당이 합의한 1월 처리가 불발된 데 이어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2월 임시국회는 시계 제로 상태에 놓였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혁은 정당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으로 민주당은 현행 300석을 유지하되 연동 수준을 낮춘 소위 한국형 연동제를 주장하는 반면 야3당은 100% 연동제의 원칙 아래 국회 예산 동결을 전제로 한 330석 의석 확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당은 도농 복합 선거구제를 지지하고는 있지만 뚜렷한 당론은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 당이 줄곧 강조해왔던 국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선거제 개편의 원칙을 반영한 것입니다. 국민 80%가 반대하는 의원 정수 확대 대신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방식으로 국민적인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협상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겠다고 하는데 과연 지금 소선거구제로 가능한 것인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좀 제시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시정하는 내각제적 요소의 도입 없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은 한마디로 제도의 정합성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우리 지금 등 뒤에는 국회의원 세비 50% 삭감, 연동형 비례제 관철 우리의 지금 각오가 걸려 있습니다. 양당의 기득권 벽에 막혀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문제가 국회의원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문제다. 국민의 삶의 문제다라는 본질에 접근하는 순간 저는 이 기득권의 벽은 돌파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내년 4월 치러질 차기 총선에 새로운 선거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촉박한 상황. 과연 마지막 법정 시한은 지켜질 수 있을지. 여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우리 현실에 맞는 최선의 개혁안은 무엇인지 이번 주 토론당당에서 집중 논의해봅니다. 오늘 함께하실 여야 의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정유섭 의원입니다.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세 분 고맙습니다. 네. 지난해 11월 하순쯤에 보니까 특히 야3당들 농성까지 해가면서 합의문 만들고 올해 들어서 1월 달에 하겠다 했다가 1월 아니면 2월 얘기가 나왔는데 2월도 지금 뭐 이렇게 중순을 향해서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왜 이렇게 일정대로 진행이 좀 안 되고 있나요? 김종민 의원님? 예. 뭐 일반적으로 보면 선거법 협상이라고 하는 게 어느 나라든 또 우리 어느 시기든 어려웠던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정개특위의 간사를 맡으면서 협상에 직접 참여를 해보니까 예.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되겠냐 이런 분위기가 제일 큰 벽입니다. 이게 되겠냐 하는 분위기가 크면 협상도 아무래도 속도가 좀 떨어질 거고 좀 서로 간의 어떤 열정이라고 그럴까요? 참여도가 좀 떨어지는 건데 그런 분위기가 이 선거법 협상에는 제일 큰 이제 걸림돌이 돼 왔거든요. 예. 이번에도 이제 그런 게 가장 더디게 만드는 요인인데 저는 조금 낙관을 한번 해보는데 예. 그 이유가 저는 두 번의 큰 계기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하나는 지난 연말에 우리 야3당 대표님들이 단식 투쟁을 하면서 선거법에 관한 예. 여야 원내대표 5당 합의문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랬죠. 예.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그래도 뭔가 약간 국민들이 약속한 거기 때문에 예. 정치권이 부담을 갖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얼마 전에 우리 당에서 집권 여당이 좀 선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 당이 협상 당론을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집권 여당이 구체적으로 200대 100을 기준으로 개혁적인 방안을
당론으로 만들어 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집권 여당이 책임지고 국민 앞에 약속을 한 거여서 네. 물러설 수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 남은 거는 저는 이제 한국당의 전당대회다. 예. 한국당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제 당의 지휘부가 구성이 되면 한국당 입장이 좀 정리가 되면 아마 제가 보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 내는 목적지까지 한번 가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의수 의원님,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국당은 이 선거법 관련 개정에 상당히 소극적이었던 느낌이었었는데 사실 그랬습니까? 뭐 저희 당이 소극적이라기보다는요. 저희가 당론을 내는 것보다는 네. 민주당의 당론을 내라. 그럼 그걸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논의를 하자.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당론들이 좀 세요. 우린 예를 들어서 비례대표를 없애자는 당론이 그게 비대위에 안이 있고 네. 또 우리 장제원 간사가 제기했던 도농복합제도 있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얘기하신 권력구조 예, 개편하고 정부 같이 권력구조, 예. 논의해야 되는데 세 가지 안 중에서 사실 비례대표를 안을 제가 받았어요. 제가 간사일 때 비대위에서 받았는데 이거 갖고는 협상하러는 못 낸다.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전번에 장제원 안이 그래서 그 간사의 입장에서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당론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안도 사실은 내기가 어려웠어요. 왜냐, 그 안이 도농복합제거든요. 그 제가 한번 제기한 적도 있고 거기서 반대 의견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그 안도 했고. 근데 지금의 상황은 뭐냐면 저희가 지난 12월에 이정미 대표하고 손학규 대표 단식할 때 이제 그 단식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이제 오당 원내대표 간에 1월달에 정개특위에서 합의안을 한다.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개특위에서 각 당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네. 의원들 이해관계가 다른데 1월 시한을 정해줬다고 그래서 그 시한대로 합의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지난번 정개특위 간사회에서 그게 있었죠. 정치협상을 병행한다. 어차피 이게 지도부가 개입해야지 예. 정개특위에만 맡겨서 이게 될 일이 아닙니다. 지도부가 개입해야 되고 지금 근데 또 이제 불행하게도 국회가 보이콧 상태입니다. 이 국회가 정상화되는 게 급선무입니다. 국회가 정상화되려면 저는 사실 그 국정 운영의 중심을 잡고 있는 여당에서 네. 이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먼저 대화의 물꼬를 터줬으면 좋겠다. 국회가 정상화돼야 그 다음에 선거제 개편 논의도 할 것이고 예. 다음 단계로 갈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틀에서 국회 자체가 정상화되지 않으면은 이 사안 논의도 좀 쉽지 않은 그런 측면이 당연히 있어 보이긴 합니다. 네, 김경진 의원. 특히 이제 민주평화당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를 중심으로 바꾸자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일정대로 진행이 안 되는 느낌 왜 그러는지. 가장 큰 거는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본질적인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가 상당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 개편하고자 하는 방향, 제시된 안건 위주로 간다면 자유한국당, 민주당 양당 공이 상당수의 의석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보면. 최소한 비율에 있어서는. 그러면 그런 어떤 손해보는 선거법 개정을 과연 하려고 할 것인가. 자유한국당 제가 보기에는 안도 명확하지 않은 것 자체가 그걸 반증하는 거고 민주당도 안이 상당히 늦게 나왔습니다. 예. 늦게 나오고 한다고는 하지만 정말 의지가 있는 것인가. 특히 최소한 민주당 쪽에서 정말로 의지가 있다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이라도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이라도 발의를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패스트트랙을 일단 너프한 안이라도 합의를 해서 발의를 해놓고 해놓으면 330일 지나면 이게 본회의에 자동 부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회의 자동 부의되는 시점까지 마지막 협상을 해서 수정안을 가지고 표결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보면. 근데 패스트트랙 하겠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 민주당도 과연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라는 거고 예. 큰 틀에서 보면 이 선거 제도에 관한 또 지역구에 관한 협의를 국회 자율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할까요, 그러면? 법 자체를 공직선거법을 개정을 해서 네. 이 부분은 아예 중앙선관위나 아니면 제3의 객관적인 기구에 그냥 절대적으로 위임하고 그 위임된 내용을 국회가 그냥 자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이런 식의 큰 틀의 제도 개선이 있지 않으면 이 문제는 아마 거의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김경진 의원한테 한마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네. 아니, 패스트트랙 하자고 그러는데 무슨 안을 가지고 패스트트랙을 합니까? 아니, 지금 저희가- 합의가 된 게 없는데. 저희 야3당에서 일단 발의한 법안이 있으니 그걸 야삼당의- 가지고라도 일단 야삼당의 올려놓고 발의한 법안을
민주당에서 동의를 했나요? 그게 동의된 게 아닌데 야삼당 안을 아니 가지고 그러면 패스트트랙을 그러니까 최소한 민주당 안을 가지고라도 패스트트랙에 거치는 아니라 지금 일단 올려놓고 일정을 진행해보자. 나면 본회의에 표결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협의가 되고 마지막 수정안을 가지고 표결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민주당 안도 보시면 그 연동형에 대해서 준연동형, 복합연동형, 뭐 보상형, 보정형 이렇게 여러 방향이 있어요. 예. 아니 하나를 가지고 해서 내야 패스트트랙이 되지. 지금 뭐 방향이 조기정 그런데, 의원님은 예. 패스트트랙을 어때 같이 좀 해보실 생각이 있으신 아니 거예요? 우리가 제안하는 대로 간다면 저희도 패스트트랙 하죠. 아, 좋습니다. 어떤 의지가 중요한? 패스트트랙에 올리자라고 했을 때는 지금 정의섭 안 의원님 올려요. 얘기하신 대로 안 자체가 합의가 돼야 되는데라는 얘기고요. 김경진 의원은 그 올리는 과정 속에서는 완전히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거칠게 합의되는 수준을 일단 올려보자. 나중에 수정안으로 최종 결정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의견 같은데 일단은 법적으로 마지막 기한은 선거 1년 전까지 여러 가지 뭐 획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4월 15일이 마지노선이 되는가요? 일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 제도에 대한 법적 시한은 없어요. 선거 네. 제도를 언제까지 결정해야 된다 이런 시한은 없고. 예, 그런데 선거 획정은 1년 전에 해야 되는 거니까. 획정을 4월 15일 1년 전까지 해야 된다는 법 규정이 있거든요. 예. 그럼 선거구 획정하려면 제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3월 15일까지 획정위에서 국회에다가 넘겨야 됩니다. 그게 이제 법이 정해진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럼 선거구 획정위가 3월 15일 날까지 안을 만들려면 국회에서 2월 15일까지는 제도 결정을 해달라는 거죠. 그 사실 2월 15일이 법적으로는 마지노선입니다. 근데 이제 법률 조문 맥락상으로는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네. 문제는 이 선거구 획정에 관한 부분도 국회 내부에서 이걸 의무 규정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1년 네. 전까지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 기간을 어겨서 법 개정을 했다 그래서 이 법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과거 사례를 보면 뭐 한 2달 전까지 선거 2달 전에도 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뭐 선거 직전까지 좀 심하게 얘기하면 한 2달 전까지 이제 완성이 되면 이제 선거구까지 포함해서 되면 될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예. 중요한 것은 어쨌든 국회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아까 패스트트랙 얘기를 한 여기서 제가 겁니다. 한 가지만 잠깐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약간 보완적인 네, 건데.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정의섭 의원님 얘기하시고. 네. 실제로 엄밀하게 보면 선거 2달 전에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이제 선거 2달 전이 가능했던 이유는 선거 제도는 정해져 있는데 선거구 획정만 안 돼 있을 경우에는 그게 가능했어요. 한 뭐 5개, 6개 정도가 네, 뭐. 선거 결정을 하는 거니까. 근데 선거 제도가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선거 2달 전까지 이게 이제 안개 속이다. 이거는 정치적으로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이번에는 선거제도 문제가 일단 우선적이니까 4월 정도까지는 선거제도는 좀 정리를 하자. 네.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공감대라고 하죠. 그 제가 이제 17대부터 20대 때까지 이 선거구 획정을 보니까 대체로 37 짧은 게 37일 또 빨리 된 게 40한 5일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한 달, 2달 전에 17대부터 20대까지 했더라고요. 선거구 획정이 한 달 전이나 2달 전에만 돼도 선거에는 지장이 없다는 게 이제 17대에서 20대에 됐어요. 근데 이게 사실 입후보 예정자들한테는 예측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한 적이죠. 저희가 희망하는 바는 이번에 정치개혁특위 시한이 6개월 연장돼서 금년 6월까지입니다. 그래서 금년 6월까지만 무슨 예. 안이 나오면 그렇게 큰 지장이 없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정개특위 활동 시한도 있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선거구 획정 또 1년 전까지도 있고 실제로 선거구제 개편이 있어가지고 접점을 어느 시한에 지금 조정을 해야 될지라는 것인데 그래도 살아간에 뭔가 지금 골든타임에 맞추려고 하면은 일단은 적어도 법에 따른 획정 시한 이전에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면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게 지금까지 이제 뭐 국회의 기본적인 방침으로서 맞는 방침인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어렵게 됐습니다. 2월 15일까지 선거법 합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상태로는 이미 이제 2월 15일이 며칠 안 남아서 어렵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그 다음 마지노선이 이제 법적으로는 이미 시한이 지났지만 정치적인 마지노선으로 선거 1년 전. 예.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선거 현실과 관련해서 행정적으로 본다면요. 10월 15일이 예비선거 등록 시한입니다. 예비선거를 등록할 때 내가 어디 등록해야 되는지가 결정이 안 된다. 이것도 문제죠. 네. 그래서 결국은 과거에 그런 적이 좀 있었죠. 예, 예. 10월 15일 정도까지 안 되면 이건 국회가 아주 심대한 직무유기를 하는 거가 되는 셈이죠. 예. 네, 뭐 그냥 이제 개편 방향 관련된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죠.
내용 해가지고 사실상은 연동형도 상당히 오랜 기간 거쳐가지고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인지가 됐습니다만은 민주당에서 안으로 내놓은 여러 가지 복합형이 나오면서 이해하기 더 어렵게 됐습니다.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우리가 선거법 협상 과정에서 크게 원칙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지역 감정을 타파해야 되겠다. 영남은 한국당, 뭐 호남은 뭐 민주당, 평화당 이렇게 되는 이 선거는 안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어느 정당에 표는 찍었는데 의석수는 별로 안 나오더라. 이게 이제 일종의 민심이 그대로 반영 안 되는 거 아니냐. 네. 이게 이제 호남도 마찬가지고 영남도 마찬가지고 이게 통틀어서 비례성의 문제거든요. 민심 그대로 의석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개선하자고 시작을 한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 쟁점이 이겁니다. 그러면 민심이라는 게 뭐냐? 민심은 결국 국민들의 표 아닙니까? 투표행위 아니에요? 투표행위인데 우리가 지금 두 표를 찍어요. 하나는 인물들 찍는 인물 투표를 합니다. 네. 또 하나는 정당을 찍는 정당 투표를 해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 어느 게 민심에 부합하느냐. 야삼당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당 투표가 이게 민심에 부합하는 거 정당 투표로 전체 의석을 결정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세요. 이게 유럽은 기본적으로 정당 투표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게 민심 그대로 됩니다. 독일도 정당 투표를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해왔고 정당 투표를 뽑는 의석수 비율이 절반이나 되니까 국민들이 정당 투표가 내 민심이다. 이런 합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50년 동안 85% 이상을 국민들이 인물 투표로 자기 민심을 표현해 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한 70% 정도로 이제 낮추면서 한 30% 되는 정당 투표를 가지고 전체 민심으로 이거를 의제화해서 예. 이걸로 이제 그 의석수를 결정하자 하니까 이거는 한국엔 좀 안 맞는다.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독일처럼 적어도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한 절반 정도는 해놔야 예. 작동이 가능해요. 그렇죠. 제가 한 예.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왜 작동이 안 가능하냐면 선관위 안하고 우리 민주당 안이 이제 200대 100이거든요. 그럼 비례대표가 100명이에요. 그런데 이 연동형 비례제를 하게 되면 독일처럼 하게 되면 독일이 15년 동안 통계를 내보니까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는 정당들이 4당이 나와요. 이 4개 정당의 총 투표율 합이 33.3%입니다. 지금 우리 200대 100으로 하면 이 비례대표 100석은 소수 4당이 이제 다 가져가는 거여서 예. 이 제도 자체가 독일하고는 다르게 작동되는 이런 우려가 있어서 예.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네, 제도적인 고민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이제 아마 민주당 안은 야3당에서 얘기하는 연동형 더하기 현재 병립형을 중간쯤 섞어서 하자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한국당은 근본적으로 비례 확대 취지에 별로 동의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예. 비례 확대의 취지에 동의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아하. 저희가 이제 대척점에 야삼당하고 서 있는 것이 저희가 연동형을 반대한다는 연동형을 거죠. 반대한다. 연동형을 반대한다는 거고 연동형 자체가 많은 문제점이 있고 우리한테 맞지 않고 현실성이 없다. 그것이고 그래서 민주당 안을 보면 독일식의 연동형은 비례하고 지역구 후보가 1대1이에요. 그렇죠. 예. 이거를 이제 2대1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좀 한국식으로 좀 바꿔보자. 그런 식으로 독일식으로 하면 안 되니까. 작동이 어려우니까. 예. 근데 우리는 이 연동형 자체가 위헌성이 있다는 거고요. 왜냐하면 정당 득표를 가지고 전체 의석을 결정하잖아요. 옛날에 지역구 의석 가지고 비례한다고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을 결정했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정당 득표를 가지고 전체 득표를 하잖아요. 그러면 정당 득표율에서 비례 지역구에서 많이 되면 될수록 저 비례는 못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역구 선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정당이 10%를 얻으면 30석을 보장해 줘야 되는데 지역구에서 2석 되면 28석, 지역구에서 10석 되면 20석, 네. 지역구에서 20석 되면 10석 이런 식으로 해서 정당 득표율이 전체를 결정해 버리는 네. 이거에 대한 위헌성 문제를 제기했고 항상 이게 초과 의석이 나오거든요. 네. 연동형이. 그러면 제도의 문제를 넘어서 위헌 소지까지 있다고 그렇죠. 보시군요. 위헌 소지가 있고 또 연동형이라는 것이 계속 초과 의석이 나서 독일 같은 경우도 지난 선거에 598명이 정도인데 111명 초과 의석이 나서 709명이 당선이 됐어요. 그럼 나중에 우리 300명 뽑는다고 그랬는데 330명 당선자가 나왔다.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설명할 수가 있느냐. 네. 그다음에 이게 정당 간의 담합과 꼼수가 가능합니다. 지금 독일 같은 경우 권역별 연동형이거든요. 네.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 어느 정당이 거의 지역구를 다 먹으면 한 정당이 투표하는 분들, 유권자들한테 지역구가 우리가 많이 되니까 지역구는 우리 찍고 비례는 다른 정당 찍어라. 우리 우당을 찍어라. 이게 실질적으로 알바니아에서 발생을 했어요.
그건 연정이 아니고 꼼수라고 보군요. 꼼수죠. 그건 꼼수죠. 선거 과정에서 하는 거니까 꼼수고, 그다음에 대통령제하에서 이게 안 맞습니다. 전 세계에서 두 나라가 하는데요. 네. 이 두 나라가 다 내각 책임제일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당제를 전제로 하는, 연립정부 구성을 전제로 하는 내각제 제도를 자꾸 대통령제 하려고 그러니까 맞지 않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비례를 늘리자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비례를 하더라도 일본처럼 그대로 권역별 비례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처럼 그냥 병립형 전국적인 비례를 하든지 하는 거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연동형 이 자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용이 불가능하다. 이거는 위헌성이 있고 국민들한테 받아들일 수가 없는 제도다. 그렇기 때문에 연동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죠. 거기에 예. 대해서 우리가 설득이 된다면 왜 연동형에 저희가 반대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뭐 독일이나 뉴질랜드 같이 이제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건 제도 설계에 대한 문제지, 이 자체의 유연성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좀 지나치다라는 의견이고요. 예. 이제 핵심은 이런 겁니다. 가령 우리가 소선거구제가 아니고 중선거구제를 채택을 했다. 그럼 한 선거구에서 1등, 2등한 사람이 골고루 당선이 된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인물 투표를 가지고 뽑는 부분에서 사표가 별로 없죠. 그래서 정당에 대한 지지, 그다음에 인물에 대한 지지, 이게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민심하고 실제 어떤 의석수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문제의 본질은 우리나라가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고 비례대표 의원 숫자가 너무 적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선거구제 사실은 50, 49 이렇게 해도 1% 차이지만 50% 된 데가 그냥 하고 나머지 49%는 죽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극단적인 사례의 경우에.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인물 투표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의석에 대한 지지도 상당히 왜곡이 되고 있고, 이런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선거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도 동의하고, 그 때문에 민주당 안에 있는 여러 의원님들도 비슷한 야3당 비슷한 안과 같은 법안을 발의를 하기도 했었고요. 또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이 지금 정개특위 이 선거구제도 개편 특위에 들어와서 협의를 하고 있는 이유가 그 본질적으로 그런 문제들 때문에 네.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지 결론을 내야 되고, 현재의 우리 소선거구제와 결합된 이 형태의 것을 어떻게든지 개선을 해야겠다. 국민들의 민심에 좀 맞게 가야겠다. 네. 이 대의명분 취지는 전혀 의심할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정의섭 의원께서는 이제 연동형 자체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김경진 의원은 연동형의 필요성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김종민 의원이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했을 때 조금 혼합형 형태로 이제 민주당 안을 여러 가지 몇 가지를 제안을 했는데, 혼합형에 대해서는 지금 야3당에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좀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게 되면 너무 제도 설계가 좀 복잡하게 되고 그것이 또 다른 왜곡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시각이어서 예. 가급적이면 원래의 연동형을 좀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저희 당 의견을 부정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는 우리 김경진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소선거구제하고 비례대표 수가 너무 작다. 이 우리 현실에 대해서 문제를 느끼는 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이걸 개선하자는 건데, 이 개선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서 비례성을 높이는 거, 하나는 비례대표 비율을 높이는 거예요. 저희는 비례대표 비율을 높이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보는데, 여러 가지 맞물려 있지만 최우선 과제가 그렇죠. 그거다. 예. 우선적으로 이게 중요한데, 지금 야3당은 이거는 비율은 좀 뭐 둘째 문제고, 연동을 하는 거에 너무 이렇게 좀 집착을 하시는데, 네. 제가 끊임없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연동을 하는 게 그러면 좋은 제도입니다. 좋은 제도인데, 그러면 독일하고 뉴질랜드 두 나라가 해서 성공한 건데, 그 나라가 왜 성공했느냐? 비례대표 비율이 50%가 됐기 때문에 성공을 한 거거든요. 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표를 찍은 유권자들이 거의 내가 보기엔 항의할 거예요, 아마. 어떻게 이렇게 되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하시고 싶으면 정직하게 주장을 하셔야 됩니다. 예. 1대1로 가자. 50대 50으로 가자. 지역구와 예. 이렇게 가고 연동을 하자. 그러면 저희도 논의해 볼 수 있죠. 예, 저도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주의 타파하고 비례성 강화하자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비례를 없애고 지역구만 할 때도 중대선거구제로 지역구를 뽑자는 거고요. 또 도농복합제도 사실 도시 지역에서는 비례 숫자를 뽑아내기 위해서 비례 숫자를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촌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니까 도시 지역에서 중대선거구제로 해서 그래가지고 지역주의도 완화하고 비례도 늘리자. 그래서 저희들이 연동형으로 가는 것만이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네. 다른 방안도 있다. 다른 방안도 있다. 우리가 주장하는 건 이 다른 방안을
저희 당에서 주장하는 것이죠. 연동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저히 납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이유로 좀 조율이 좀 서로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투표 선거 제도에서 연동형을 얘기했는데요. 저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현재의 300명인 의원 정수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 무조건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느냐,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조금 늘릴 수 있는 것도 가능성을 남겨두고 하느냐, 이게 가장 일차적인 조건이 아닌가라는 것인데, 김용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희 야3당에서는 이제 10% 정도 늘리자, 그래서 330명까지 늘리자라는 지금 안을 가지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점을 감안해서 총체적인 국회의원과 관련된 세비 비용 지출은 거기서 멈추자. 예. 심지어는 저희 당의 이제 정동영 대표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세비 반절로 지금 50%로 삭감해서 가자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이 10% 30명 늘리자고 하는 안은 지난번에 손학규 대표 또 이정미 대표 단식 20%면 60명, 네 10% 10%. 예. 단식 중단할 때 사실은 이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합의문에 수용하겠다. 가로에 무슨 뭐 30명도 들어있던데. 예,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저희는 당연히 합의됐다라고 전제를 하고 이 내용을 저희 야3당 안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종민은 어떻습니까? 합의된 건 그러니까 아니고요. 민주당은 정수 좀 늘리기 쉽지 않다고 보는 것 같던데. 아니 꼭 그런 것만 아닌데 네. 일단 정확하게 제가 문구를 좀 확인을 하면 5당 원내대표 합의문의 문구는 정원을 10% 정도 늘리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자. 이게 정확한 문구의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야3당의 주장을 같이 협의해보는 정도의 이제 그 합의를 해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당은 300명 정원을 유지한 선에서 개혁을 한번 추진해보자는 게 기본 방침인데, 왜 그러냐면 우리 당이 정수 늘리는 거가 필요하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1988년도 이 제도가 성립된 게 88년이거든요. 네. 그때하고 비교해봐도 370명은 돼야 됩니다. 인구라든가 법안 숫자라든가 예산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국회의원이 해야 될 업무. 그런데 국민들이 반대하잖아요. 지금 300명도 니네 1년 동안 법안 소위 몇 번 하냐. 법이 12,000개가 밀려 있는데 뭐 하냐. 맨 지역구 가서 자기 선거운동만 하지 않냐. 이렇게 국민들이 질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결단. 이렇게 제도를 바꾸면 정말 일하는 국회가 됩니다. 그 300명이 못하던 일 330명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이 국회 개혁에 대한 결단이 전제되지 않으면 네. 국민들 동의를 못 얻는데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합의하자. 이거는 별로 전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전제 조건은 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회 개혁에 대한 결단. 국회 개혁에는 지역구에 대한 축소, 이런 자기희생적인 결단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게 단순히 국회 개혁을 세비 축소로만 보시는데요. 저는 국민들의 뜻이 거기 있지 않다고 봐요. 국민들은 월급 때문에 의원 수를 못 늘려주겠다 이건 아니에요. 일을 제대로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한 국회 결단. 그게 지금 우리 선진화법이라든가 아니면 그 상설위원회법이 다 거기 걸려 있는 거거든요. 예. 이 결단과 함께 여야당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합의가 되면 저는 국민들한테 호소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일을 열심히 해보려니 30명 정도 좀 늘려주십시오. 국민들이 반대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이견은 없는 문제입니다. 예. 논리적으로 싸울 문제는 아니에요, 저는. 네, 어쨌든 여러 가지 조건이 같이 맞물려 있는데 그걸 감안했을 때 정수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얘기입니다. 예, 지난 12월에 5당 그 합의문은 이제 30명을 더 증원하기까지 검토할 수 있다지. 그게 예. 330명으로 예, 한다는 걸 그렇습니다. 합의한 예.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검토를 하는데 이게 국민들이 국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있어서 그런지 좀 전에 우리 김종민 의원 말씀하셨지만 국민들 80%가 국회 증원에 반대하고 있어요. 세비를 동결해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축소해야 된다는 의견은 52%가 넘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축소하라고 그러지 늘리라는 얘기는 전혀 지금 국민들한테 맥히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것은 이미 이번에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아까 이제 김종민 의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이제 재헌국회나 이런 데 비하면 더 늘려야 되겠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미국이나 그 일본 국회의원 숫자 보면 그 유권자당 미국이나 일본이 더 많다. 근데 뭐 늘리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수를 늘리는 문제는 어쨌든 국민들한테 수용이 될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회의원 정수 늘리는 거는
별로 그렇게 탐탁지 않다. 포기를 하고 300명 내에서 우리가 해결책을 마련을 해야 된다. 그럼 어떻습니까? 국민들의 여론을 감안했을 때 현재의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수는 좀 줄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 지역구 수 이 문제도 전번에 이제 그 민주당 안이 나왔을 때 유인태 사무총장께서 그 지역구 한석 줄이는 게 얼마나 힘든데 지역구 53석 줄이는 거는 현실성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유인태 사무총장. 왜 올해 어려운가요? 왜? 지난번에 20대 선거구 획정 협상 때도 보셨겠지만 한석 가지고 그렇게 싸워요. 의원들이 다 개개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또 지역 주민들 가면 선거구가 합쳐져서 자기 시의 대표자가 없다는 거에 대한 주민들의 상실감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역구를 줄이는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민주당 안에 보면은 지역구 수를 53석을 줄이는데 거의 어렵다. 최소한도로 줄일 수밖에 없다. 네. 53석 줄이는 것도 사실 현실적이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역구 줄이는 문제입니다. 지역구 문제는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역구를 한 명을 줄이느냐, 뭐 10명을 줄이느냐 다 힘들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 왔어요, 지금까지. 근데 왜 그랬는지를 보셔야 돼요. 왜 우리가 지역구 한석을 줄이는 거 선거구 획정할 때마다 와서 뭐 농성하고 막 멱살잡이하고 막 들어놓고 했냐. 지역구 한석 줄이면요, 우리나라 비례대표제는 어떤 거냐면 초선 단임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구가 없어진 의원이 출마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역구가 없어지면 바로 정치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다른 지역구에 나가야 되는데 그건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사생결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디 철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철거를 하는데 자, 이 철거를 하면은 그냥 거리로 나앉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생결단 싸워요. 목숨 걸고. 그런데 이 단독주택에 살던 사람을 야, 지금 우리가 이거 도시계획해야 되니까 이 연립주택으로 잠깐 이사를 가라. 그런데 나는 단독주택이 편하다 하고 막 버틴다면 네. 그게 명분이 되겠나요? 우리나라가 한 번도 지금까지 지역구를 줄이면서 이런 비례대표와 지역구가 호환되는 제도 설계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생결단을 낸 거고. 기존 제도에서 한두 개 줄이는 것하고 다른 차원의 문제다라고 보는 거군요. 완전히 그러니까. 다른 거고 네. 90년 이후에 전 세계의 선거법 개혁한 나라가 10나라가 돼요. 제가 자료를 다 봤어요. 모든 나라가 지역구를 절반을 다 줄여버립니다. 한꺼번에. 그 예. 이유가 뭐냐? 절반 줄이고 이 사람들이 비례대표로 출마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저항이 극단적이지가 않은 거죠. 일본만 해도 500명에서 지역구를 200명을 한꺼번에 줄여버렸어요. 뉴질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 사례를 보거나 우리 상황을 보면 이번에는 우리가 권역별 비례제라고 하는 거는 지역구가 줄어든 분들이 53명이 되지만 이분들 중에 나는 뭐 부산 무슨 사구가 아니라 무슨 뭐 부산 무슨 동구가 아니고 전체 부산 선거구에 내가 출마하고 싶다. 네. 이런 길이 열려져 있으니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냥 막연하게 지역구는 안 된다. 이런 관점만 갖고 보시면 조금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야3당 쪽에서는 현실은 현실대로 인정을 하자. 그러니까 김종민 의원님 말씀대로 담대하게 결론을 내리면 좋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실의 국회의원들이 각각 인간으로서 존재를 하고 있고 예. 다시 자기 지역구를 유지하면서 출마하고자 하는 이 욕망이 강하고 이게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으면 실제 국회 본회의 통과가 어려우니 제도를 근본적으로 타 기관에 위임하는 식으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되지 않는 한은 어차피 본회의 표결 통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 네. 그렇다고 친다면 의석 10%를 늘려서 330석을 만들고 지역구 줄여지는 게 거의 최소한으로 하고 최소화하면은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쉬운 세석보다는 더 규모가 더 작아지는가요? 그렇습니다. 약간 이제 줄어지는 거죠. 네. 그리고 비례대표 숫자는 지금보다 훨씬 늘리고 이런 방향으로 가면 자연스럽게 제도 개혁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네, 정의섭 의원님, 아까 김종민 의원이 기존 제도에서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한두 개씩 줄이는 차원하고 다른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데가 어떻습니까? 저 김종민 의원님 말씀도 옳은 측면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의 비례대표의 취지가 정치 신인과 여성과 또는 취약계층의 이런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다양성 있게 뽑자는 건데요. 만약에 지역구 없어진 사람들을 비례에 넣는다? 그러면 근본적인 우리나라가 지금 비례대표를 도입한 취지에 어긋납니다. 신인들의 등용문으로 우리가 비례대표제를 하는 것이지 네. 중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비례대표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중진 구제 제도로서 비례대표제를 늘린다? 이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비례대표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실 기회를 좀 드려야 되는 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비례대표제도, 우리 한국의 비례대표제도가 어디서 생겼냐면요. 박정희 때 유정회에서 생긴 겁니다. 그리고 전국구제도.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당 총재가 내리꽂는 제도로 비율을 조금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원래 비례대표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비례대표제는 모든 대표자들이 비례적으로 당선돼서 정당별로 배분해 주자고 만든 거니까 유럽에는 중진은 헬무트 콜 수상, 메르켈 수상 이런 사람 다 비례대표로 당선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 그 비례대표제 본래 취지를 살린 쪽으로 가야 되고 우리가 비례대표를 지금보다 늘리잖아요. 지금 53명인데 100명으로 늘린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직, 여성 이런 약간 소수자를 배려하는 정도의 비례대표제 갖고는 늘릴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로 해야 돼요. 53명 정도 하는 게 맞아요. 47이고 현재 47. 아, 그렇죠. 예. 47이죠. 예. 자, 47명 정도 하려면 그게 맞는데 우리가 100명까지 한다. 150명 한다. 유럽처럼 전원을 다 비례대표 뽑는다. 그렇다면 비례대표제를 그렇게 뭐 누구 좀 어려운 사람 보태주듯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국민들의 정당한 투표행위 거기에 뽑힌 정당한 대표자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 그렇게 된다면 100명 정도를 한다면 한 절반 정도는 그런 식으로 국민들이 정당하게 정당 대표를 뽑는 그런 비례대표가 되는 거고 한 절반 정도는 전문직 신인, 다양성 이런 것들을 위한 비례대표 운영을 정당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있는 제도를 전제하고 보시면 좀 안 맞아요. 제가 뭐 김종민 의원한테 반론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유럽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신 나라 중에서 대체로 이 비례를 할 경우에 그 나라는 정당 명부식 비례제입니다. 그리고 의원내각제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비례를 선출하는 것이 진짜 이게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민주적이냐. 비례대표 후보 선정이 지금처럼 그런 저희가 되면 힘 있는 사람들이 다 비례대표의 상위층 다 차지하고 중진 의원들이 나 선거구제 내 선거구 없어졌으니까 비례대표 앞쪽을 다 차지하고 이런 것이 지금 우리나라는 직접 국민들한테 이렇게 선택을 받는 지역구에서 그게 이제 위주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비례가 많아져 가지고 중진들이 그런 식으로 구제되고 중진들에 의한 놀이터가 돼버리는 비례제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김용진 의원. 근데 이제 그런 비례대표 후보 선발 과정에서의 어떤 비민주성이라든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그건 그 부분을 좀 정밀하게 제도를 만들어내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비민주적인 정당이라면 사실은 선거 과정에서 정당 투표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적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결국은 그래서 이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비례대표 취지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정의수 위원께서는 신인이라든가 뭐 직능별 대표성을 좀 배려해서 만든 것이라는 것과 그다음 유럽의 경험으로 봤을 때 그거하고 다른 차원의 문제다라는 그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당장에 지금 전에 민주당 대표 하셨고 또 박근혜 대통령도 도왔던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예. 비례로 지금 사선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정치사에 위대한 족적을 남겼거든요, 보면. 그분만큼 영민한 분도 없고요. 그러니까 예. 중진들의 놀이터라든지 자기 기득권 확보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은 있지만 우리 똑똑하고 영리한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비례대표의 취지가 이제 원래 옛날에 유정회나 전국구 아주 위로 내려꽂는 제도일 때는 뭐 신인 발탁 이런 게 됐는데 원래 취지는 그런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역구 투표를 하게 되면 저만 해도 논산, 계령, 금산 지역을 대표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대표성은 직접적입니다. 근데 대한민국 국민 전체, 우리 충남, 충청도 여기에 권역 대표성은 좀 약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보면 자기 소지역, 자기 해당 지역구의 대표성은 되게 강합니다. 의원들이. 하지만 이런 권역별 대표성, 광역별 대표성은 약해요. 도지사, 시장들이 그걸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국가적으로 전 세계에서 비례대표제 하는 나라는 대부분 권역별로 하는데 그 이유가 권역별로 서로 발전 계획을 짜고 그 국민들을 대표해야 할 일이 많고 심지어는 전체 국민을 대표할 일이 많아요. 어떤 사회적 갈등 문제라든가. 그래서 이 비례대표 의원들이 단순히 자기의 계층과 전문성을 대표한다. 이건 협소한 개념이고요.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거, 국민 전체의 갈등을 해결하는 거, 또 권역적인, 광역적인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거. 예.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우리 비례대표의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제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가게 되면 비례대표의 성격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예. 아까 말씀하셨던 공천 문제는요. 반드시 그건 없애야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제일 강조한 게
비례대표 비율을 늘리는 걸 통해서 비례성을 높이자. 지역 간접을 없애자. 이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공천제도를 민주화해서 비례대표 공천은 예비선거로 법제화해야 된다. 그게 독일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서 당 지도부가 마음대로 누구를 내리꽂거나 아니면 중진들이 마음대로 하는 이런 제도로 운영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당원과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꾸자. 그 제도 설계를 하자. 그리고 선거 공영제를 통해서 비용 부담을 하자. 이게 지금 우리 기본 방향입니다. 예. 아까 비례대표 관련 여러 가지 얘기 나왔는데요. 기본 취지가 비례대표 비례성을 강화하자라는 데 대해서 한국당은 동의하고 있다. 다만 그 방식을 아까 중대선거구제라든가 도농복합형 얘기했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서 하셨는데요. 약간 좀 추가 설명 주시고 이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 다른 정당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정개특위 할 때 예. 3개 안을 그 정개특위 간사단 안으로 냈습니다. 1안, 2안, 3안 있었는데 2안이 저희 뜻이 포함된 안입니다. 그 2안이 뭐냐면 국회의원은 300명으로 한다. 그리고 지역구 225, 비례를 75로 한다. 지역구가 그러면은 20매석 줄잖아요. 그 주는 것은 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을 중대선거구로 해서 도시지역에서 숫자를 늘리고 그다음에 지역 대표성을 보장한다. 농촌이나 소도시는 지역 대표성을 보장한다. 비례 선출 방식은 현재처럼 병립형을 하는 거고요. 비례는 병립형이고요. 예. 비례는 병립형이고 권역별 병립형이고 그 안이 이제 저희가 이 안으로서 냈던 건데 그때 이제 그 이 안에 보면 비례를 병립형으로 할 수도 있고 연동형으로 할 수도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주장했던 것은 비례를 병립형으로 한다. 그게 이제 저희 주장. 그게 사실상의 저희들이 당론이라고 내놓지는 않았지만 우리 간사가 내놓은 그런 안입니다. 어쨌든 비례와 대표성을 강화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비례 숫자를 늘리게 한 방법이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나라의 선거의 특성상 이 농촌이라든지 소도시의 대표성도 인정을 해야 되니까 결국은 대도시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 좀 줄여가지고 거기를 중대선거구제를 해서 도시 지역을 그래서 비례 숫자를 늘려서 숫자를 빼내가지고 그 비례를 늘리자 그 생각이고요. 그 지역에 대해서는 농촌이나 소도시는 보장을 해주자. 그러다 보면 각 지역마다 대도시가 있기 때문에 지역 편중에서 뭐 일당이 독식하는 그런 것도 해결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이 이제 도농복합제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현행 제도에서 비례를 좀 늘리고 그 비례는 권역별로 할당을 하고 대도시의 경우에 중대선거구로 하자. 이 제안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뭐 취지는 저는 이해가 충분히 가는 게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도 선거법 개혁을 하면서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중대선거구제를 하자. 그렇게 제안해서 우리 당시에 열린우리당이 추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금 상황이 달라진 게 단순한 지역구도 타파 이상의 선거법 개혁의 목표가 좀 생긴 건데 중대선거구제가 이제 한계가 뭐냐면요. 비례성을 높이는 거, 그다음에 지역구도 타파하는 거에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권역별 대표를 뽑아서 너무 우리가 소지역구에 매몰되는 이런 정치를 좀 극복한다. 이런 점은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 선거구에 우리가 그 지방선거를 할 때 지금 의원들을 뽑을 때 5명, 4명을 뽑거든요. 한 선거구에. 그러면 최고 득표자가 40% 정도 되고요. 최저 득표자가 8%, 10% 됩니다. 이 대표성의 차이가 너무 심한 거예요. 한 선거구에서. 그러니 국민들이 보기에 이거를 좀 납득하시기 어렵지 않겠냐. 그게 이제 기본적인 거고. 두 번째는 지금 한국당에서 얘기했듯이 지역구를 줄이는 방법으로 중대선거구를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100만 이상 도시를 중대선거구로 합시다. 그러면 이게 적어도 절반 이상이 돼요. 우리 의석에. 그러면 여기 선거구를 다 흔들어 놓는 건데 이건 쉽게 말하면 150명이 되는 의원들이 다 자기 기득권이 조정되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거든요. 지금 지역구 한 30명, 50명 줄이는 것도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150명의 지역구를 이게 완전히 파토해갖고 다시 흔드는 건데 이 협상이라는 게 이게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겠냐. 나는 이 점에 대해서 훨씬 더 큰 공사라고 생각해요. 도농복합 같은 경우도 저 개인적으로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골로 가면 너무 지역구가 넓어요. 그러니까 강원도 같은 경우 또 뭐 전라도도 마찬가지지만 국회의원이 거의 주말마다 돌아다니는 동선이 200km, 300km씩 되거든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다가 사실 그냥 뭐 다른 일 할 수 없는 지금 이런 상황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농촌 지역은 소선거구제로 가고 도시 지역은 중대선거구 가자. 특히 뭐 중선거구제 정도 그 정도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고 저희 야 3당에서도 이게 연동형 받는다면 이 부분은 같이 협의해 볼 수 있다라는 저희도 조금 열려 있는 입장입니다. 예, 또 하나 맞물려 있는 문제가 지난번 그 5당 합의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동시에 정부 권력구조 문제도 다뤄보자라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정의섭 의원이 이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연동형을 채택하고 있는 독일이나 뉴질랜드 다 정부 형태는 내각제다 이런 얘기했었는데 거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국회의 총리 추천제를 한다면은 유사한 형태가 되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좀 접해볼 수 있다라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방식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수용할 자세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일단은 그게 5당의 원내대표 간의 합의사항이어서 예. 우리가 열어놓고 논의를 하자. 이 점에서는 뭐 무심할 여지는 없다고 네, 봅니다. 개헌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런 방식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총리 추천제를 제가 옛날에 개헌 특위할 때 제가 제안했던 아니거든요. 네. 근데 총리 추천제의 문제는 이제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게 저는 이 권력 구조 문제를 이제 이렇게 민주적으로 좀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에 대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총리를 추천할 때 결국은 문제는 이겁니다. 의회에서 총리를 결정할 거냐, 대통령이 결정할 거냐 이 싸움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제 야당에서는 의회에서 다수결로 결정하는 제도로 바꾸자. 근데 사실은 이렇게 되면 이원 정부제가 됩니다. 예. 원이 두 개가 돼요. 그렇죠, 예. 국회의 원과 대통령의 원. 이 두 가지 원을 허용하는 건 국민들이 허용을 안 합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보든지 학자들이 보더라도. 그래서 원을 하나로 대통령으로 일단 일치를 시키되 대통령이 의회를 무시하고 정치를 못하게 하는 방안. 그러니까 대통령과 의회가 협력하게 하는 협치 구조를 제도화하는 방안. 이런 길이 있거든요. 그 길을 우리가 함께 머리 맞대 놓고 얘기를 해보자. 그리고 그게 이제 개헌 요소가 된다면 그건 대통령께서도 충분히 검토해 보실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의회에서 선출을 해서 결정을 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 이건 헌법상의 아주 중대한 변화인데 이건 의회제로 가겠다고 우리가 국민적으로 합의를 하고 가는 겁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김영진 돼요. 의원 얘기를 듣고 그다음에 정의섭 의원 얘기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제대로 하려면 지금 헌법 개정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헌법 개정까지 안 가더라도 사실상의 정치적인 관행으로 지금 일단 그렇게 가자. 이 선거구제 개편과 맞물려서 지금 그 정도의 제한인 것 같아요, 보면. 예. 근데 어차피 지금 현행 법 제도에 의하더라도 총리는 지금 국회에서 동의를 본회의 표결해서 통과돼야만 지금 제대로 임명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네. 본회의에서 부결되고 통과되느냐 이 문제하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그 전 단계에서 사전적으로 추천을 하느냐 요 차이가 생각보다 크다고 볼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그게 작다고 볼 수도 있어요, 보면. 네.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부표를 던지느냐 아니면 사전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게 추천을 하느냐 이제 요 문제인데 정부 입장에서 이건 전향적으로 안 받아들일 이유도 없는 것 같아요, 보면. 네. 그래서 이건 여당 입장에서 어차피 지금 개헌 사안도 아니고 정치적인 합의 정도의 사안이라면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 때 봤지 않습니까? 총리 결국은 못 바꿔서 한겨한 총 탄핵 정부 때 얘기가 나왔었죠. 예. 예, 결국은 다시 그냥 돌아가고 과거 총리가 바꾸겠다고 돌아갔던 그런 사례들도 있으니 예. 지금 현재처럼 지금 이 나경원 원내대표 제안하는 것처럼 간다고 하면 오히려 협치라든지 서로 간에 좀 부드럽게 국회와 전국이 운영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봅니다. 예, 개헌까지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현실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네요. 어떻습니까? 이 선거 제도라는 게 권력 구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모든 제도가 맞물려 있죠. 예. 나경원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것도 총리 추천제라는 게 그게 저희 당 의원들의 총의를 구한 것은 아닙니다. 아하. 저희 당 의원들의 총의는 연동형 비례제를 하려면 내각제로 바꿔야 된다는 게 총이고. 개헌을 포함하는 거네요. 그렇죠. 내각제를 원포인트 개헌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독일 같은 경우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독일이 이게 역사적인 산물이거든요. 이 연동형 비례제를 택한 게 그래서 일당 독재가 나오지 않고 다당제로 해서 연립정부 구성 형태로 가서 견제하면서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나온 역사적인 산물인데 우리가 대통령제에서 지금 다당제로 가는 게 맞느냐 연동형 비례를 해서 그런 의문이 있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를 하려면 그 전제 조건이 이 권력 구조를 개편해야 된다. 그 점을 강조한 겁니다. 예. 예. 그러면 뭐 그래도 원내 대표가 얘기를 제안할 정도면 만약에 연동형을 강조하는 쪽들에서 현실적으로 총리 추천제를 한다면 뭐 접점이 좀 만들어질
가능성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은 뭐 총리 추천제만 되면 연동형 비례제를 논의할 수 있는 준비는 돼가는 거죠. 예. 전혀 지금 단계에서는 연동형 비례제가 저희가 논의하기가 너무 성급하다. 그러나 총리 추천제 되면 이게 다음 권력구조 개편 다음 단계로 가는 수순이기 때문에 연동형을 논의할 수가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 연동형을 받으라고 하면 권력구조 개편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 야삼당에서 제일 이제 우려하는 부분은 논점이 가급적 축소가 되고 논의 대상이 심플해야 되는데 예. 계속해서 연계해서 붙고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안 하겠다라고밖에 읽히지가 않거든요. 이제 그런 네. 부분들이 제일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민주당도 그렇고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기존 제도에서 변경되는 것 자체가 기득권 포기를 의미하는 건데 그 기득권 포기와 관련해서 여러 논의 대상이 추가적으로 끌어오고 들어와진다면 예. 결국은 의지는 없는 것이 아니냐. 김종민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선거제도 개편 관련된 논의는 국회 운영하고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잘 굴러갑니까? 지금 예. 국회는 지금 한국당 보이콧 해가지고 지금 스톱이 돼 있는 상태인데 돌아갑니까? 국회 공식 회의는 지금 한국당이 보이콧을 해서 이제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거고요. 예. 이제 그 정개특위에 소소위라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과 간사들 간에 지금까지 나온 모든 쟁점들을 정리해서 한번 초안이라도 만들어 봐라. 예. 소소위를 만들었는데 이 소소위는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소위에서의 지금 전망은 어떻게 보냐면 어차피 결단은 고위급 대표 간의 정치 협상에서 결론을 내야 되니 그 상을 만드는 것까지 우리 정개특위 소소위에서 하자. 지금까지 여러 의견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단일한 안, 적어도 뭐 하나 둘 정도 안을 만들어서 정치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을 만들어 놓는 거를 2월달 안으로 좀 정리를 하자. 그러면 지금 또 하나의 변수는 한국당의 전당대회입니다. 한국당의 의사결정하는 어떤 전제 조건이 전당대회에서 뭔가 이제 지도부가 선출되는 게 또 필요하니까 그 이후에 바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게 우리 정개특위의 임무 아니겠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 과정에서 이제 뭔가 그 여야 대표들 간의 결단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보는 거예요. 네,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지도부의 선택에 달려있다 이런 얘기 같아 보이는데요. 지금 이제 국회 전체 운영하고 상관없이 특위 쪽에서는 가동이 되면서 소위까지 같이 운영하고 있다라고 했었는데 최종적인 결정은 결국은 당 전체 차원의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로 보자면은 지금 한국당 여러 가지 사안을 가지고 지금 국회 보이콧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 풀릴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소소위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저희도 모르게 소소위를 하고 계시네. 저희는 국회 보이콧해서 다 안 하는 줄 알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인 건 아니고요. 그래도 이제 만나는 해야 되니까 간사회의는 해야죠. 저희가 지금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8일 날 예. 양당 3당 원내대표 회의에서 저희가 제안한 게 있습니다. 4가지를 전제 조건을 했다가 하나만 받아주면 우리가 국회 하겠다. 그 하나가 뭐냐면 손혜원 국정조사합니다. 이거 하나만 받으면 나머지 내가 특검 등 몇 가지 했더니 다 빼고 김태우, 했네요. 예. 신재민, 그다음에 조혜주 예. 그거는 처리할 사퇴까지 테니 얘기했었죠. 예. 손혜원 국정조사만 하자 이걸 했는데 이것도 이제 못 받아주겠다 그래서 결렬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여당이 좀 국회 정상화할 수 있도록 좀 돌파구를 열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회 정상화하고 정개특위도 정상화하고 그러고선 논의를 진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거대 양당에서 네. 좀 적극적인 자세로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최근 국회 운영에 푸는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라고 하는 것이 회자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회의. 모여서 회의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회의를 하는데 어떤 주제건 사실은 못 올릴 주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손혜원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하자면 회의를 하면 저는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가로막을 이유는 특별히 없다라고 보고 있고. 네. 근데 어쨌든 오늘 본 주제는 지금 선거제도 개편이고 선거제도 개편에 의지가 있으면 어떤 안이라도 좀 러프한 안을 가지고라도 패스트트랙을 태워놓느냐 마느냐가 결국은 이게 본질적인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종민은 어떻습니까? 국회 푸는데 지금 4가지에서 하나만 조건 걸었다. 또 풀기 쉽지 않느냐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쉽게 저는 풀릴 것 이제 같습니까? 제가 뭐 그쪽 분야의 담당은 아니니까 예. 원내부대표로서 이렇게 회의할 때 얘기를 들어보면 약간 제가 이해 안 가는 게 있어요. 지금 만약에 손혜원 의원이 뭐 국회의원 국정조사라는 게 난 또 이해가 안 가고 국회의원이 문제가 되면 우리끼리 내부에서 뭐 조사라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인데 그게 국정에 관련된 사안으로 또 이렇게 확대시킨다는 게 좀 그런데 만약에 그럴 만한 소지가 있다 한다면 그 비슷한 사안들을 다 모아서 하는 거는 또
모르겠는데 예. 딱 손혜원 의원만 그거는 내가 보기엔 너무 이 알겠습니다. 정치적인 어떤 결정권을 남용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핵심 주제는 선거제도 개편 관련 얘기였습니다. 지금 원래 약속했던 게 1월 아니면 2월까지였는데 과연 2월 중에는 오늘 뭐 간사회의까지 들어보니까 당장은 어려운데 빠르면은 선거 1년 전인 4월까지 결과를 얘기를 좀 희망해 보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내용상도 약간의 좀 이제 방향, 제도 개편 방향도 달라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 사람들이 선거제도라는 그런 규칙의 뭔가 개편이라는 게 쉽지 않은 것이지만은 그 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할 만한 시기라는 것은 대체로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 비춰봤을 때 어떤 방향으로 서로 의견을 모아갈지 하는 얘기를 마지막 세 분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네, 김경준 의원님. 두 큰 정당에서 좀 의지를 가져주시라. 네. 그리고 역사의 주체로서 또 제대로 된 정치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좀 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정의섭 의원님. 예, 이 선거제도 개혁 방향이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 현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연동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제도라면 민주주의의 발상지인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주요한 국가에서 채택을 해야 되는데 주요한 국가에서 채택하지 않고 있는 제도를 왜 우리가 실험적으로 해야 되느냐. 지역성이나 지역주의 완화나 비례성을 강화하려면 도농복합제나 중대선거제로도 충분하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은 의견을 내고 있고요. 예. 저희들이 앞으로 정개특위 과정에서 지금까지 의견을 내지 않은 이유는 민주당 안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논의하기 위한 것이고 민주당 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 안을 기초로 논의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김종민 의원. 예, 저는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성사시켜서 결실을 맺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꼭 한 가지 필요한 걸 좀 말씀을 드리면 선거제도 문제는 선악의 문제는 아닙니다. 예. 이건 옳고 이건 뭐 잘못이다 이건 아니고요. 선택의 문제입니다. 선택을 뭘로 할 거냐는 토론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지금까지 각자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각자 주장이 안 받아들인다고 저 사람 나쁜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구나.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선택이냐? 결국 대화와 타협이거든요. 저는 지금 야3당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야3당이 거대 양당 똑같이 모두까기 하는 식으로 계속 비판하시는데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민주당 안이 조금 더 국민들에게 정치 발전에 유리한 건지 한국당 안이 유리한 건지 선택을 하셔서 힘을 한쪽으로 모아놔야 타협이 매듭지어지거든요. 한국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다 비판만 하지 마시고 이제 민주당 아니든 야3당 아니든 어떤 안에 대해서 내가 이쪽이 더 맞는 것 같다라고 조율을 하셔서 한국당 입장에 반영되는 타협안을 선택을 해 주셔야 된다. 지금은 한 달, 두 달 안에 결론이 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전 각 당이 이제 선택에 대한 결정을 하셔야지 자기 주장만 하시면은 그건 의지가 없는 거다. 네. 예.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선거제도 지금 개편 관련해서 민주당의 김종민 의원, 자유한국당의 정의섭 의원, 민주평화당의 김정준 의원 세 분과 함께했는데요. 21대 총선, 다음 총선이 21대 총선이죠. 이제 1년 2개월 남았습니다. 선거제도 개혁 개편의 골든타임이 그만큼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번만은 정말 의원들 여야가 결단해서 국민의 정치 불신의 벽을 허물 수 있도록 의미 있는 결실을 정말 진심으로 이뤄내길 바라면서 토론당당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